1998년 12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어느 유서 깊은 대저택에서 젊은 여성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최수현 29세,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던 여배우였습니다. 유명식품 대기업 한성식품의 후계자와 결혼하며 연예계를 떠났고 세상은 그녀가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두 살배기 아들을 남겨둔 채 한밤중에 종적을 감춘 것입니다. 시어머니 윤명희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따라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방에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 수사 기록에 단 한 줄을 남긴 채 파일을 덮었습니다. 친언니가 동생의 편지를 증거로 내밀었지만 경찰서 문전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휴대폰도 CCTV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깥 세상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10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던 2008년 가을, 그 대저택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던 거대한 대리석 분수대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보수를 위해 기초를 파헤치자 콘크리트 아래 1렘 깊이에서 인부의 삽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삼날이 밀어낸 것은 흙도 돌도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졌던 여성이 바로 그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매일 뛰어놀던 정원 그녀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녀를 그곳에 묻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위에 수톤의 대리석 분수대를 세워 10년간 완벽하게 숨겨왔을까요?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한성식품 창업주 박태준 회장의 대저택은 오래된 느티나무 45그루가 담장 안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기울면서 정원 한가운데 선 커다란 대리석 분수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12살 박민준이 축구공을 발등에 얹은 채 문득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분수대 오른쪽 잔디가 사람 발자국 모양처럼 푹 꺼져 있고 분수대 물이 대리석 틈새를 타고 뚝뚝 흘러내려 진흙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축구공을 내려놓고 꺼진 잔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운동화 바닥이 질척한 진흙의 절반쯤 잠겼습니다. 아빠 분수대 땅이 꺼지고 있어요. 물도 계속 새고요. 서재 창문으로 박진우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안경을 추어 올리며 정원을 힐끗 내려다보았지만 이내 흥미를 잃은 듯 했습니다. 김 집사님께 말씀드려 적당히 처리하시라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사인 김 씨가 부엌에서 행주를 놓고 나왔습니다. 김 집사님 아빠가 분수대 수리 좀 부탁하래요. 물이 엄청 새고 있어요. 분수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도련님. 제가 업체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김 집사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주인 윤명희는 열흘 전부터 유럽 여행 중이었고 시아버지 박태준은 2006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윤명희가 정원이를 모두 직접 챙겼지만 그녀가 없는 동안 저택의 실무는 김 집사의 몫이었습니다. 김 집사는 곧바로 한라석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트럭 한 대가 대저택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짐칸에는 브레이커와 삽 양동이가 실려 있었고 인부 3명이 작업복 차림으로 내렸습니다. 작업반장인 최 씨가 장갑을 끼며 분수대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대리석 받침대 아래로 물이 스며든 자국이 검게 퍼져 있었고 분수대 동쪽 지면이 눈에 띄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집안이 이 정도로 꺼진 걸 보니 기초에 문제가 있구먼. 위에서부터 파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어. 최 반장이 젊은 인부 2명에게 손짓했습니다. 브레이커, 내려. 콘크리트 깨고 안으로 들어간다. 브레이커가 콘크리트에 파고들기 시작하자 날카로운 소음이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인부들이 삽으로 콘크리트 조각과 흙을 번갈아 퍼냈습니다. 깊이가 1미를 넘었을 무렵 삼날에 전해지는 감촉이 달라졌습니다. 단단한 돌이 아니라 유연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삽을 밀어냈습니다. 최 반장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멈춰. 밑에 뭐가 있어. 최 반장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검은 방수 시트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반장이 방수 시트 끝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심하게 변색된 커다란 고무통 뚜껑이 나타났습니다. 통 표면에는 긴 균열이가 있었고 그 틈으로 하얀 물체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최 반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옆에 있던 인부 하나가 뒷걸음질 치며 삽을 떨어뜨렸습니다. 반장님, 저거 뼈 아닙니까? 최 반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지만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종로경찰서입니까? 평창동 한성식품 회장님, 댁인데요. 분수대 기초 공사를 하다가 사람뼈 같은 게 나왔습니다. 신고 후 40분 뒤 검은색 수사 차량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진철 경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37세 다부진 체격에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김 경위가 정원에 발을 들여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분수대 주위에서 인부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파헤쳐진 구덩이 속에 검은 고무통이 절반쯤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 경위가 구덩이 앞에 쭈그려 앉아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고무통의 균열 틈새를 비추자 하얀 물체의 윤곽이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그 옆에는 1990년대 디자인의 여성용 구두 한 짝이 놓여 있었고 심하게 부식된 금속 팔찌가 구두 옆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일어서서 인부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이 정원 전체를 수사 현장으로 봉쇄합니다.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본부 종로구 평창동 박태준 회장, 자택 분수대 기초 공사 현장에서 인골로 추정되는 유골 발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출동 요청 바람.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도착해 고무통을 통째로 수거했습니다. 내부에서 거의 완전한 형태의 유골 일구를 수습하고 통의 밀폐 상태와 콘크리트의 경화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과학수사대 반장이 김경유에게 다가왔습니다. 부패가 이 정도라면 매장된 지 최소 8년에서 12년은 지났습니다. 김경유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저택의 내력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분수대는 2000년에 시어머니 윤명희가 주도해서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2년 전인 1998년 12월, 바로 이 저택에서 며느리인 최수연이 사라진 미제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29세 전직 여배우 김경희는 종로경찰서 지하 기록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박이는 좁은 통로를 지나 먼지 쌓인 철제 선반 앞에 섰습니다. 1998년이라고 적힌 서류철을 뽑아 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안에 서류는 겨우 서너 장뿐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얇았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인 이강식 경사의 의견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가출로 추정수사 실익 없음. 김경희는 서류철을 천천히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국과수는 유골의 치열과 1998년 최수연이 다녔던 치과 진료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은 최수연 본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느 TV를 켜도 익숙한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전직 톱 여배우, 시댁 분수대 밑에서 유골로 발견. 한성식품의 주가는 곧바로 하한가를 기록했고 연예계와 재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 박진우가 서재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아내의 전성기 시절 사진이 비치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등이 앞으로 구부러진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아들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낯선 구두가 여러 켤레 놓여 있었고 정원 쪽으로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길게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방 한쪽 끈을 꽉 쥔 채 발을 멈췄습니다. 김 집사님,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김 집사가 민준의 어깨를 잡고 조용히 현관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도련님, 일단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뒤돌아 정원 쪽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분수대가 있던 자리에 파란색 천막이 쳐져 있었고 흰 장갑을 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발견한 그 균열물이 새던 그 틈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2008년 10월 16일 아침 김진철 경위가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사이로 작은 대문이 보였고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야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을 뒤로 빗어넘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강식, 1998년 최수연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형사였습니다. 70세 퇴직한 지 오래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경위가 경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종로경찰서 형사과 김진철입니다. 1998년 최수연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강식이 신분증을 힐끗 보고는 문틀에 어깨를 기댔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와서 왜 분수대 밑에서 유골이 나왔습니다. 최수연 씨 본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강식의 눈꺼풀이 한번 떨렸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한동안 골목 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 일은 며느리가 도망친 걸로 끝난 얘기야. 내가 더 할 말은 없어. 선배님께서 의견란에 한 줄만 쓰고 종결하셨더군요. 가출로 추정수사 실익 없음. 29살 여성이 이살 아들을 두고 사라졌는데 한 줄로 끝날 이야기입니까? 이강식의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네가 그때 상황을 알아.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 상황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강식은 입을 닫았습니다. 시선을 돌리고 문을 닫자 빗장 걸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김경위는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경위는 1998년의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최수연이 사라지기 한 달 전인 1998년 11월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 사람을 3차례 방문한 기록이 카드 이용 내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경위는 그대로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은 강남역 근처 오피스 빌딩 7층에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안쪽 사무실로 안내받자 54세의 여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홍은영, 당시 최수연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였습니다. 최수연 씨 건으로 오셨군요. 뉴스 보고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김경위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1998년 11월에 최수연 씨가 이곳을 방문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3번 오셨습니다. 홍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책상 위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과 아드님 양육권 확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남편 박진우 씨의 재산 내역도 조사 중이었고 남편의 외도 증거도 따로 모으고 계셨습니다. 외도 증거라 함은 호텔 출입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입니다. 최수연 씨가 직접 가져오셨어요. 아들을 데리고 나오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상당한 각오를 하고 계셨습니다. 김경위가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을 떠나 종로로 돌아오는 길, 김경위는 다음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1998년 당시 박 씨 집안의 가사도우미였던 이정숙 씨였습니다. 57세가 된 그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이 씨가 경찰 신분증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최수연 씨 때문에 오셨죠? 뉴스에서 봤어요. 분수대 밑에서 나왔다면서요. 김경위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998년 12월 4일 밤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씨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안채에서 사모님 윤명희과 작은 사모님 최수연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도 사이가 좋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고함에 가까웠죠. 내용이 들렸습니까? 벽이 두꺼워서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사모님이 언성을 높이신 건 확실했어요. 작은 사모님 목소리도 들렸고요. 1시간 정도는 계속된 것 같아요. 이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모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짐 싸서 나갔다고, 이 집에 들어올 자격 없는 여자였다고.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그때는.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가 보다 했죠. 이 씨는 일단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작은 사모님이 민준 도련님을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그런 분이 아이를 두고 나갈 리가 없어요. 그게 10년 내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김경희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998년 당시 윤명희는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다고. 남편 박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 찾을 필요 없다고. 담당 형사였던 이강식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수사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김경희가 이강식의 인사기록을 다시 줄이지셈하시다 1999년 초 정년을 몇 년 남기고 조기 퇴직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경희의 눈이 그 날짜 위에서 한동안 멈췄습니다. 그 무렵 유럽에 있던 윤명희에게 분수대에서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진우가 건 전화를 받은 윤명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니? 그 분수대는 아버님 박태준을 기리며 만든 거야. 쓸데없는 소문 퍼뜨리기 전에 어서 치워버리렴. 박진우는 수화기를 든 손을 내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희는 1998년에 실종 신고서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최수연의 친정 쪽 증언이 한 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술만 있었고 친정 쪽에는 아예 접촉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김경희가 최수연의 가족관계를 조회해 친언니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앞에 김경희가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43세의 여성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최수진, 동생을 닮은 이목구비를 하고 있었지만 입가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신분증을 내밀며 입을 열기도 전에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연이 때문에 오셨죠? 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 수진이 찻잔을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이에요. 동생이 없어지고 바로 시댁에 찾아갔어요. 윤명희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동생은 다른 남자 따라 미국 갔다. 그러니 이제 찾지 말아라고요. 수진의 손이 찻잔을 감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국이요. 수연이는 여권도 없는데 어딜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어요. 동생한테 받은 편지를 들고 편지를 가져가셨다고요. 네, 이강식이라는 형사에게 보여줬어요. 그 사람이 편지를 대충 훑어보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진이 찻잔에서 손을 떼고 김경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부싸움 푸념이구먼.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한마디로 절 돌려보냈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접힌 자국이 수십 겹나 있었습니다. 10년간 몇 번이고 꺼내보고 다시 접어넣은 흔적이었습니다. 수진이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98년 11월에 수연이가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10년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김경희가 장갑을 끼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나가려고 해. 민준이 데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런데 이 집이 나를 놓아줄지 모르겠어. 김경희의 시선이 마지막 한 줄 위에서 멈췄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참다가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때 그 형사가 이 편지를 제대로 봐주기만 했어도 동생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10년이에요. 10년간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요. 김경희는 편지를 증거물 봉투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편지 수사에 사용하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22일 국가수 법의학팀의 감정 결과가 종로경찰서 형사과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철 경위가 봉투를 열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유골의 두개골 후두부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뼈가 안쪽으로 함몰되어 있어 단순한 낙상이나 사고로는 생길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김경희가 보고서를 책상에 놓고 부하인 박성민 순경을 불렀습니다. 사인이 나왔다. 후두부를 둔기로 가격당했어. 실종이 아니야. 누군가 목숨을 빼앗은 거다. 박순경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그래, 용의자를 좁혀나간다. 김경위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고 세 개의 이름을 써 내려갔습니다. 첫째, 윤명희. 1998년, 당시 55세, 마지막 날 밤 격렬하게 다툰 당사자. 둘째, 박진우. 남편, 당시 30세. 아내의 실종에 무관심했던 이유가 불분명. 셋째, 박태준. 시아버지, 당시 64세. 절대적인 권위로 며느리를 억압했다는 주의 증언 다수. 김경희가 마커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 안에 답이 있다. 우선 박진우부터 부른다. 박진우가 참고인 신분으로 종로경찰서에 출두한 것은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정장 상의 단추를 푼 채 조사실 의자에 앉은 그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맞은편에 앉아 녹음기를 켰습니다. 1998년 12월 4일 밤 어디에 계셨습니까? 10년 전 일이라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경희가 박진우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박진우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더 묻지 않고 녹음기를 껐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뒤 김경희가 박순경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에서 압수한 서류 가방 전부 뒤져봤나? 네, 경위님. 그런데 한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박순경이 증거물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카드, 매출 전표였습니다. 1998년 12월 4일, 자 그랜드 팰리스 호텔, 강남. 김경희가 전표를 손에 들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에 강남 호텔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인간이 호텔에 있었단 말이지. 김경희가 전표를 증거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호텔에 당시 직원을 찾아 프런트에 있던 사람이면 누구든 좋아. 박순경이 탐문에 나섰고 3일 뒤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김미영 49세, 1998년 당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강남의 프런트 직원이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조사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김미영 씨가 천장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박진우 씨, 한성식품, 그분 말씀이시죠? 기억나요? 1998년 하반기에 같은 여성분과 여러 번 오셨어요. 같은 여성분이요. 네 당시에 TV에서 뵌 얼굴이었어요. 여배우 같았는데 성함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젊고 예쁜 분이셨어요. 김경희가 수첩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세네 번은 됐을 거예요. 항상 같은 층, 같은 방을 잡으셔서 그것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요. 조사실을 나온 김경희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려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진우가 1998년 하반기부터 같은 소속사 여배우와 미래를 즐겼다는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밤에도 호텔에 있었고 아내의 실종에 의문을 품기는커녕 찾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면 오히려 편한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김경희가 돌아보며 화이트보드의 새 이름을 쳐다봤습니다. 박진우의 이름 옆에 불륜 동기 있음 현장 부재라고 적었습니다. 시선이 세 번째 이름으로 옮겨갔습니다. 박태준. 김경희가 박순경을 불렀습니다. 김 집사가 경찰서에 출두해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98년 12월 4일 말씀이십니까? 그날은 회장님께서 댁에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한약을 드시고 일찍 주무셨습니다. 대관에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가 수첩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며느리인 최수연 씨에게 평소 어떤 태도셨습니까? 김 집사의 시선이 순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작은 사모님께서 연예계에 복귀하시는 것을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한성 가문의 수치라며 한번 크게 다투신 적도 있었습니다. 크게 다퉜다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 집사가 입을 다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사모님께서 다치셨습니다. 김경희와 박순경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박순경은 종로군의 정형외과를 한 군데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1997년 진료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최수연 늙골에 금이 간 상태로 내원. 본인은 계단에서 굴렀다고 말했으나 담당 의사 소견 메모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혀 있었음. 박순경이 기록 사본을 들고 형사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희님, 시아버지 박태준이 1997년에 최수연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늙골에 금이 갔습니다. 김경희가 기록을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박태준의 이름 옆에 1997년 폭행 전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동기가 있었습니다. 윤명희는 마지막 날 밤 다툰 당사자였고 박진우는 아내가 사라지면 편한 입장이었으며 박태준은 며느리에게 손을 댄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마커 뚜껑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화이트보드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봐야 해. 박순경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건이라니요. 분수대. 왜 하필 분수대 밑이었을까? 그게 풀리면 누가 그랬는지도 보일 거야. 김경희가 일어나 수사 자료 더미에서 분수대 시공 기록을 뽑아들었습니다. 2000년 한라석재, 이 업체를 찾아 당시 공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김경희가 최수진에게서 받은 편지 사본을 다시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이 나를 놓아줄지 모르겠어. 그 한 구절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수첩을 펼쳤습니다. 홍 변호사가 뒷받침한 이혼 준비 상황 가사 도우미, 이 씨가 증언한 마지막 날 밤의 다툼, 그리고 이 편지. 최수연은 사라지기 직전까지 이 집에서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시도는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김경희가 수사 일지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가 아니라 왜 분수대 밑이었나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형사과 사무실에는 형광등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3일 아침 종로경찰서 형사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성민, 순경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종로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침이 섞였습니다. 2000년에 박 회장 댁 분수대를 시공했던 사람인데요. 그 공사 정상이 아니었어요. 박순경이 수화기를 맞고 김경희에게 눈짓했습니다. 김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순경이 즉시 발신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김경희와 박순경이 의정부로 향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요양병원 3층 복도를 지나 병실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남자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강영철. 얼굴이 누렇게 부어 있었고 코에는 산소 튜브가 꽂혀 있었습니다. 폐가 상당히 안 좋은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김경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경찰서에 전화 주신 분 맞으십니까? 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네, 뉴스에서 봤어요. 분수대 밑에서 사람 뼈가 나왔다고. 그거 보고 더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김경희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2000년에 박 회장 댁 분수대 공사를 하셨다고요. 네 한라석재에 있을 때요. 분수대 기초 공사를 맡았죠. 강 씨가 한번 기침을 하고 산소 튜브를 고쳐 꼈습니다. 원래 분수대 기초는 80cm만 파도 충분해요. 그런데 윤명희 사모님이 직접 현장에 와서는 분수대 위치를 정원 안쪽에 있는 지하 저장고, 바로 위로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지하 저장고요. 네 땅굴 같은 곳인데 옛날에 김치독 같은 거 넣어두던 곳이에요. 거기 바닥까지 파 내려갔더니 강 씨가 말을 끊고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한번 눈을 깜박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방수 시트로 칭칭 감긴 커다란 고무통이 하나 묻혀 있더군요. 김경희의 펜이 멈췄습니다. 고무통을 보셨다고요? 봤죠. 이상해서 윤 사모님께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강 씨가 마른 입술을 핥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양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돌아가신 회장님의 유품을 타임캡슐로 묻어둔 것이니 절대 열지 말고 그 위에 그대로 콘크리트를 부으라고 하더군요. 김경희가 고개를 들어 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지시에 따르셨습니까? 강 씨의 시선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 주변을 다른 쪽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따랐죠. 그때 윤 사모님이 공사비를 통상가의 3배로 현금으로 줬어요. 봉투가 이만했지. 강 씨가 엄지와 검지 사이를 벌려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돈이 급했고 남의 집 일이려니 했죠. 강 씨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8년간 잊고 살았어요. 입에는 그런데 올해 초에 여기 입원하고 나서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그때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그러다 그 뉴스를 본 겁니다. 강 씨가 다시 김경희 쪽을 향했습니다. 충혈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신고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죽기 전에 이 짐은 내려놓고 싶었어요. 김경희는 수첩을 덮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강영철 씨 덕분에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진술조서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서 작성을 마치고 병원을 나온 김경희가 주차장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박순경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희님, 이걸로 윤명희가 자기 손으로 시신 위에 분수대를 세웠다는 게 됩니다. 증거로는 아직 부족해. 증인이 한 명뿐이야. 뒷받침할 게 필요해. 김경희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분수대 기초 밑에 있던 그 지하 저장고 다시 한번 파봐야겠어. 종로로 돌아온 수사팀은 박 씨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분수대를 완전히 철거한 뒤 드러난 옛 지하 저장고의 구조를 국과수 감식팀이 다시 조사했습니다. 땅굴로 내려가는 경사진 진입로는 안 채 뒷문에서 불과 7, 8m 거리에 있었고 지표면에서 약 30도 각도로 내려가는 구조였습니다. 저장고 바닥에 흙을 채취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국과수에서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저장고 바닥 토양에서 인체가 부패할 때 생기는 특정 성분이 미량 검출된 것입니다. 시신이 이 장소에 장기간 고무통에 밀봉된 상태로 보관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였습니다. 김경희가 형사과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시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998년 12월 범행 직후 윤명희가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밀봉하고 지하 저장고에 숨김. 1999년 시아버지 박태준이 쓰러져 입원. 윤명희가 저택관리를 완전히 장악. 2000년 봄 남편의 쾌유를 비는 정원 조경이라는 명목으로 지하 저장고 바로 위에 분수대 건설을 지시 저장고 바닥에 있던 고무통이 콘크리트 속에 영원히 묻힘. 김경희가 마커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박순경이 화이트보드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옮긴 게 아니라 시신이 있는 곳 위에 구조물을 세운 거군요. 그래, 심지어 시아버지 박태준이 죽은 뒤에는 그 위에서 매년 추도식까지 열었어. 가족 친척 지인들 모두 분수대 앞에 모여서 꽃을 바치고 고개를 숙였을 거야. 누가 그 밑을 파볼 생각을 하겠나. 김경희가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기돈이 추돈이 하는 이름을 씌워서 10년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한 거야. 분수대는 그냥 돌덩이가 아니었어. 뚜껑이었던 거지. 그 무렵 박진우가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행동 또한 전혀 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윤명희의 유럽 여행 귀국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11월 12일 인천국제공항 도착 예정. 김경희가 수사 일지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검거한다. 2008년 11월 12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도착 로비. 김진철 경위가 입국 게이트 옆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박성민 순경이 반대편 기둥 뒤에서 도착 안내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파리발 대한항공편이 20분 전 착륙했고 입국 심사를 통과한 승객들이
하나둘 게이트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명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3시 28분이었습니다. 65세 단정하게 올린 흰머리에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발걸음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김경희가 기둥에서 몸을 떼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명희 씨 맞으시죠? 종로경찰서 형사과 김진철입니다.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윤명희가 발을 멈추고 김경희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 거죠?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임의동행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윤명희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는 입술을 일자로 다물었습니다. 변호사부터 부르게 해주세요. 종로경찰서 조사실. 변호사가 도착하고 나서야 윤명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김경희가 맞은편에 앉아 녹음기를 켰습니다. 분수대 기초에서 며느님이신 최수연 씨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 분수대는 2000년에 설치된 것이고요. 이건 틀림없죠. 윤명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남편을 위해 만든 겁니다. 며느리 일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기초가 일반적인 분수대에 비해 상당히 깊게 파여 있던데요. 대리석이 무거우면 기초를 깊게 파는 건 당연하죠. 업체가 알아서 한 것 아니겠어요. 김경희가 서류 봉투에서 강영철 씨의 진술조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2000년에 이 공사를 담당했던 시공업자 강영철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윤 여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서 분수대 위치를 안쪽 지하 저장고 바로 위로 지정하셨다고요. 저장고 바닥에서 방수 시트에 쌓인 고무통을 봤지만 윤 여사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으라고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공사비도 통상가의 3배를 현금으로 주며 입마금하셨다더군요. 윤명희의 눈꺼풀이 한번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양병원이에요. 폐가 나빠져서 의식도 오락가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말을 믿으실 생각이에요. 김경희가 조서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없이 윤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윤명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1998년에 다른 남자와 도망쳤어요. 그때도 경찰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진전 없이 김경희는 녹음기를 끄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순경이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희님 시아버지 박태준 건으로 추가 조사하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뭔데 박태준이 1997년에 최수연 씨를 때린 거는 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형외과 진료 기록에 담당 의사 소견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박순경이 서류를 펼쳐 김경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환자의 등과 팔에도 오래된 타박상 다수 확인됨. 단발성 충격이 아닌 반복적인 폭행이 의심됨. 한 번 때린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김경희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시아버지 박태준이 며느리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잖아. 네. 그리고 1998년 12월 4일 당일 박태준은 저택 안에 있었습니다. 김 집사 증언으로 확인됐고요. 박순경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경희님 혹시 진짜 범인은 시아버지 박태준 아닙니까? 윤명희는 남편이 저지른 짓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묻은 거고요. 김경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어 주차장에 긴 그림자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창틀을 톡톡 두드리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1997년에 최수연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사건 당일 저택에 있었으며 며느리의 연예계 복귀를 가문에 수치라며 격렬하게 비난했던 인물입니다. 수사팀 내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경희가 창틀에서 손을 떼고 박순경을 돌아봤습니다. 박태준이 1998년 12월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해 건강기록 전부 다. 박순경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뒤 박태준의 주치의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김경희가
기록을 펼쳤습니다. 1998년 10월부터 박태준은 심각한 관절 문제와 뇌혈관 질환 초기 증세를 앓고 있었으며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주치의 소견에는 보행 시 보조가 필수적이며 상지 근력이 현저히 저하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경위가 기록을 책상에 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64세 노인이 29세 여성의 후두부를 둔기로 내리쳐서 뼈가 함몰될 정도의 힘으로 때릴 수 있을까? 불가능해. 박순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박태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의학 기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김경희가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박태준의 이름 위에 가로선을 그었습니다. 시선이 다시 윤명희의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윤명희의 행적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1998년 12월 4일 윤명희가 저택 밖에 있었다는 기록도 증인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가사 도우미 이 씨의 증언은 윤명희가 그날 밤 최수연과 같은 장소인 안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려는 순간 박순경이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신문 한 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희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일면 하단에 큰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수연 전 매니저 10년 만에 이별다. 조민수라는 이름이 기사 첫머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수연의 전 매니저 조민수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최수연과 연인 관계였으며 1998년 12월 초에 같이 도망치자고 제안했다고. 김경희가 신문을 접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윤명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뭐였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희가 신문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남자 불러. 조민수가 종로 경찰서에 출두한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45세,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얹은 채 조사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수연 씨와 연인 관계였다는 건 사실입니까? 조 씨가 다리를 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매니저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 친해졌죠. 수연 씨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고요. 98년 12월에 같이 도망치자고 제안했다고요. 네, 그 집에서 나와서 둘이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김경희가 조 씨의 눈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조 씨의 시선이 순간 벽 쪽으로 비껴갔습니다. 최수연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고맙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겠다고. 김경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의 홍 변호사에게 추가로 받은 진술서였습니다. 이것은 최수연 씨의 이혼 담당 변호사 진술서입니다. 최수연 씨가 변호사에게 가끔 했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전 매니저인 조민수 씨가 자꾸 연락해서 성가시다. 같이 도망치자는 제안은 거절했다고요. 조 씨의 꼬았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손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변호사한테는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일방적인 구애였다는 말씀입니까? 조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경희는 더 묻지 않고 진술서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김경희가 복도에서 박순경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윤명희가 처음부터 꾸민 거야. 조민수라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졌던 걸 이용해서 며느리가 남자를 따라 도망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지. 박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윤명희 한 사람으로 좁혀진 겁니까? 김경희가 형사과 쪽으로 걸어가며 화이트보드를 쳐다봤습니다. 세 개의 이름 중 박태준 위에는 가로선이 그어져 있고 박진우 옆에는 현장 부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명희의 이름만이 아무 표시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마커를 들어 윤명희의 이름 밑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과수 법의학팀의 최종 감정 결과가 형사과에 도착했습니다. 김경희가 봉투를 열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유골의 두개골 한 몰은 무겁고 둥근 물체로 가격당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한 번의 강한 타격이었으며 위에서 아래로 뒤에서 앞으로 힘이 가해진 방향이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한 줄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신장이 비슷하거나 약간 작을 것으로 추정됨. 김경희가
보고서를 내려놓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윤명희 신장 157cm, 최수연 신장 165cm. 윤명희가 최수연의 등 뒤에서 내리쳤다면 타격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경희가 박순경을 불렀습니다. 윤명희 피의자로 전환한다. 정식 출두 요구서 보내. 박순경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시대가 안 채 다시 한번 수색한다. 1998년 당시 거실에 있던 물품 목록을 확인해 수사팀이 박씨 저택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안쪽 장식장 위에 대리석 화병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경이 화병의 간격을 살폈습니다. 4개가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 3개만 있었고 빈 공간에 먼지 자국이 동그랗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집사가 수사팀 앞에 서서 화병을 가리켰습니다. 원래는 4개가 한 세트였습니다. 하나가 없어진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김 집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98년 연말쯤이었습니다. 사모님께 여쭤보니 깨져서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김경희가 남은 화병 하나를 장갑 낀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대리석이라 상당한 무게가 있었고 바닥이 둥근 원통형이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무겁고 둥근 물체와 형태가 일치했습니다. 김경희가 화병을 내려놓고 박순경을 쳐다봤습니다. 4개 중 하나가 사라졌고 사라진 시기가 1998년 연말이다. 박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윤명희가 변호사와 함께 종로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사실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놓자 등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김경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녹음기와 녹화장치를 켠 뒤 서류는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고 윤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윤 여사님, 오늘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윤 여사님께서 이 집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명희가 김경희의 눈을 힐끗 살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듣고 싶으신데요? 윤 여사님께서 한성 가문에 시집 오신 게 몇 년도입니까? 1965년이에요. 22살 때 40년이 넘었군요. 윤명희가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윤명희의 가방 손잡이 위에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힘들지 않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저는 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남편분 간병도 혼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7년간 돌봤어요. 민준이 키운 것도 저고요. 김경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명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견딘 것, 시아버지의 구박 집안의 대소사부터 재산 관리까지 모든 것을 혼자 도맡아 왔다고 1시간이 넘도록 윤명희는 자신의 30년을 이야기했고 목소리에는 점차 힘이 실렸습니다. 이 집이 지금껏 버티고 있는 건 전부 제 힘입니다. 제가 없었다면 한성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김경희가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이야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윤 여사님, 이제 1998년 12월 4일의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윤명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며느님이신 최수연 씨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을 때 윤 여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윤명희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입술이 반쯤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녹화장치의 빨간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윤명희의 시선은 테이블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4초, 5초, 6초. 옆에 앉은 변호사가 윤명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7초. 윤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김경희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998년 11월 28일자 이혼 소장 4본이었습니다. 홍은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입수한 것입니다. 최수연 씨가 준비했던 이혼 소장입니다. 김경희가 손가락으로 서류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송달 주소지가 평창동 안채로 되어 있습니다. 윤 여사님께서 사시는 주소입니다. 윤명희의 눈이 서류 위에 멎었습니다. 시선은 송달 주소지란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경희가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철 씨의 증언 녹취록입니다. 2000년에 윤 여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서 분수대 위치를 지하 저장고 바로 위로 지정하고 고무통에는 손대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또 한 장의 종이가 놓였습니다. 지하 저장고 바닥 토양 분석 결과입니다. 인체가 장기간 보관되었을 때 생기는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윤명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유골의 타격 방향 분석 결과입니다. 피해자보다 신장이 작은 인물이 등 뒤에서 무겁고 둥근 물체로 내리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김경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안채, 거실에 있던 대리석 화병 세트 중 하나가 1998년 연말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 여사님과 최수연 씨 사이에 격한 다툼이 있었다는 가사도우미 이정숙 씨의 증언입니다. 테이블 위에 5장의 서류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윤명희의 시선이 서류 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조사실 시계가 3시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윤명희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가방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명희가 갑자기 가방을 무릎 위에서 밀쳐냈습니다. 그 애가 이 집을 부수려고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성 가문을 30년 넘게 내가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 애가 이혼을 하네, 양육권을 달라고 하네, 위자료를 내놓으라네. 그렇게 되면 이 집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윤명희의 팔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윤명희가 변호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경희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놓은 채 놨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여사님, 그래서 12월 4일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명희의 입이 한번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한번 윤명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사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명희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 애가 민준이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김경희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선을 옮겨 녹화장치의 빨간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김경희가 일어섰습니다. 윤 여사님, 잠시 쉬시겠습니까? 변호사님과 면담할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조사실 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에서 박순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순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경희가 복도 끝 창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곧 무너질 거다. 2008년 11월 26일 오전 9시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명희가 어제와는 딴판인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눈 밑이 검게 가라앉았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밤새 상의한 끝에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의자는 1998년 12월 4일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진술하겠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입장은 고의가 아닌 사고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경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녹음기와 녹화장치를 켰습니다. 윤 여사님, 그날 밤의 일을 들려주시죠. 윤명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졌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2월 4일 저녁이었어요. 진우가 서울 강남로 나간 뒤 그 애가 안채로 찾아왔어요. 10년 전 1998년 12월 4일 밤 서울 평창동 박씨 저택 안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고 거실 장식장 위에는 대리석 화병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수연이 한 채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9세 한때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그 얼굴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명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올려다보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연이 서류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윤명희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이혼입니다. 민준이는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윤명희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첫 장을 훑어봤습니다. 이혼 소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고 양육권 청구란에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명희의 손안에서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네가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기 전에 한성 가문의 손주야. 그건 안 된다. 수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윤명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구겨진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내가 이 집에서 30년간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시아버님께 맞아도, 남편이 밖에서 여자를 만들어도 이를 악물고 이 자리를 지켜왔어. 그런데 네가 이혼을 하네. 위자료를 내놓으라네. 그런 말을 하면 내 30년은 대체 뭐가 되는 거니? 어머님 사정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이 있어요. 수연이 테이블 위 구겨진 서류를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서류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정리해달라고 해뒀으니까요. 윤명희가 수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 집을 나가는 건 상관없다. 하지만 민준이는 안 돼. 민준이는 이 집 아이야. 수연이 윤명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등을 돌렸습니다. 민준이 없이는 안 나가요. 같이 나갈 겁니다. 수연이 거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명희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장식장 위 대리석 화병으로 옮겨갔습니다. 손이 화병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대리석의 무게가 손안에 전해졌습니다. 윤명희가 수연의 등 뒤로 다가가 화병을 내리친 것입니다. 둔탁한 소리가 한 채 거실에 울렸습니다. 수현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서류 봉투가 바닥에 흩어졌고 수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명희가 화병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화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수연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을 잡았지만 맥박이 뛰지 않았습니다. 2008년의 조사실. 윤명희가 말을 멈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기절만 시킬 생각이었어요.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김경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입니다. 두개골이 안쪽으로 2.5cm 함몰되었습니다. 기절시킬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윤명희가 손을 내리고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가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명희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혼자 담요에 싸서 부엌에 있던 김장용 큰 고무통에 넣었어요. 1998년 12월 4일 밤 날짜가 바뀔 무렵 안 채 거실에 윤명희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몸을 담요로 감쌌습니다. 부엌 한쪽에 세워져 있던 커다란 김장용 고무통을 끌고 와 거실 바닥에 눕혔습니다. 담요에 싼 수연을 고무통 안에 밀어넣고 뚜껑을 닫아 밀봉했습니다. 고무통을 일으켜 세운 뒤 기울여 바닥 위를 굴렸습니다. 안채 뒷문을 열자 뒤뜰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뒷문에서 지하 저장고 입구까지 7, 8맵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고무통을 기울여 밀어넣자 경사면을 따라 저장고 바닥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2008년의 조사실. 김경희가 물었습니다. 시신이 든 통을 혼자서 옮기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통이 원통형이니까 기울이면 굴릴 수 있어요. 저장고 입구가 내리막길이라 밀어넣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김경희가 수첩을 넘겼습니다. 수사팀이 현장 검증한 저장고 입구 구조와 일치하는 진술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에 가사도우미에게 며느리가 짐 싸서 나갔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수연이 방에 있던 옷들을 몰래 태웠고요. 남편분께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우가 돌아와서 수연이는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똑같이 말했어요. 집 나갔다고. 진우는 더 묻지 않더군요. 윤명희가 입꼬리를 한쪽만 끌어올렸습니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그 애가 어디 갔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김경희가 일단 펜을 멈추고 윤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시신은 지하 저장고에 얼마나 두었습니까? 1년 반 정도요. 99년 연말에 시아버님이 쓰러져 입원하신 뒤로는 집안일을 모두 제가 처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원 조경을 다시 한다고 했죠. 시아버님 추모라는 명목으로요. 네, 저장고 위에 분수대를 세우면 아무도 손대지 못할 테니까요. 추모 공간을 누가 파헤치려고 하겠어요. 윤명희가 고개를 들어 김경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매년 분수대 앞에서 추도식을 했어요. 가족도 친척도 모두 모여서 꽃을 바치고 고개를 숙였죠. 아무도 몰랐어요. 10년간 조사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경희가 펜을 놓고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윤명희의 턱이 떨렸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서 30년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내가 참았고 시아버지한테 맞아도 내가 참았어요. 이 집을 지켜야 한다. 그 하나만으로 버텨왔는데 그 애가 이혼해서 손주까지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면 내 30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잖아요. 윤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김경희가 녹음기를 껐습니다. 수사팀은 윤명희의 자백과 물적 증거를 종합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강영철 씨의 증언지하, 저장고, 토양, 분석, 이혼 소장, 가사 도우미, 이정숙 씨의 다툼 목격, 증언 사라진 대리석 화병 고무통 잔해,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김경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08년 11월 27일 윤명희가 체포되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서는 윤명희의 등이 처음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 아래 작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명희를 기소했습니다. 1998년 12월의 비극과 그 후 10년에 걸친 은폐 행각이 공소장에 빽빽이 적혔습니다. 1998년 사건의 공소시효 15년 중 아직 5년이 남아있었기에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법정. 윤명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한 달 사이에 뺨이 더욱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날 밤의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명희에게 수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어난 비극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검찰은 달랐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 목록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시신을 고무통에 밀봉해 지하 저장고에 숨겼습니다. 1년 6개월 뒤에는 그 위에 분수대를 세워 콘크리트로 봉인했습니다. 이것이 우발적인 사고 뒤의 행동이겠습니까? 윤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족에게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거짓을 10년간 유지했으며 피해자의 친언니가 경찰에 호소했을 때도 이 거짓말이 수사를 가로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최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동생이 쓰던 낡은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 박진우의 이름도 거론되었습니다. 1998년 12월 4일 밤 강남의 호텔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 아내의 실종의 의문조차 품지 않았던 것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면 진술만 제출했고 그 후 한성식품 경영에서도 손을 뗐습니다. 강영철 씨가 증인석에 선 것은 2009년 1월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산소통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부었고 말할 때마다 숨이 차 보였습니다. 2000년에 윤명희 사모님이 직접 현장에 오셔서 분수대 위치를 지하 저장고 바로 위로 지정했습니다. 고무통에는 손대지 마라.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강 씨가 산소 튜브를 고쳐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했죠. 그런데 공사비를 3배나 현금으로 주면서 입 다물라고 하니 그때는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강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때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2009년 3월 판결 선고일. 윤명희가 피고인석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이 수십 년에 걸쳐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왔다는 주장은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생명을 빼앗고 10년에 걸쳐 유족이 진실에 다가서는 길을 막아온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징역 1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윤명희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법정 경위가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윤명희가 방청석을 돌아보다가 최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동생의 낡은 지갑을 가슴에 품은 채 윤명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명희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최수진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진이 발을 멈추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 동생은 그냥 아이 데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등을 돌려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그 뒤를 쫓지 못했습니다. 전직 형사 이강식은 경찰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998년 최수진이 편지까지 들고 와 호소했는데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 퇴직금 일부가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이강식은 조사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영철 씨는 증인석에 선지 열흘 뒤 의정부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김경희가 찾아갔습니다. 상가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영철 씨 덕분에 10년 묵은 거짓말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조문을 마치고 몸을 돌렸습니다. 해가 바뀐 2009년 봄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박민주는 학교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고 점심시간에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있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아버지 박진우에게는 민준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영에서 물러난 뒤로는 집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수진이 평창동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교문 밖으로 나오는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최수진이야. 내 엄마 언니 이모란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방 한쪽 끈을 꽉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모를 따라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수진은 민준에게 방 하나를 내주고 책상과 이불을 새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낡은 사진 앨범을 식탁 위에 꺼냈습니다. 이거 민준이에게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서 민준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모르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젊고 환한 미소를 지은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의 아기에게 얼굴을 비비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예요. 네 돌잔치 사진이야. 엄마가 너를 안고 있는 거. 민준이 사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2살 때 사라진 엄마의 얼굴을 13살이 되어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 분수대 땅이 꺼진 거 네가 발견했다면서. 민준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엄마는 지금도 그 아래에 있었을지도 몰라. 민준의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2009년 봄박씨 저택정원에서 분수대가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콘크리트 기초까지 드러낸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갈라진 흙틈 사이로 잡초가 한두 개씩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김경희가 사건 종결 보고서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의 횡한 땅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보고서의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창한 음모나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 한 집안의 체면을 지키려는 집착이 한 여성의 생명과 한 아이의 10년을 집어삼킨 비극이었다. 수첩을 덮고 정원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텅 빈 땅 위로 봄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메일에도 평온한 빛과 고요한 시간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은 어디?